점수는 대답이 없었다. 그저 텅 빈 밥그릇만 말없이 내려다볼 뿐이었다. 시집온 첫날이었다. 뼈대만 남은 양반 가라더니 과연 그랬다. 이 진사댁의 곳간은 텅 비어 바닥을 긁는 쥐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다. 노마님은 며느리가 머슴 밥그릇만 한 사발에 고봉으로 담은 밥을 눈 깜짝할 사이에 비우는 것을 보고 말문이 막혔다. 저 조그만 몸뚱이 어디로 밥이 산처럼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었다. 쌀 한 톨이 아쉬운 판국에 저것은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을 거덜낼 식충기요, 재앙이었다. 노마님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뒷목을 잡았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몸이 기우뚱 기울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노마님은 마당의 마른 흙 위로 쓰러지고 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찬 기운에 정신을 차린 노마님의 귀에 먼저 들린 것은 제 자신의 거친 숨소리였다. 간신히 몸을 일으킨 그녀의 눈에 다시 들어온 것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마루에 얌전히 앉아있는 며느리 점순의 모습이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노마님은 핏발선 눈으로 점순을 쏘아보며 악을 썼다. 당장 저 아이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라. 가뜩이나 기울어가는 살림에 저런 대식가를 들였으니 집안의 마지막 쌀 한 톨까지 모조리 축내고 말 것이었다. 선조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을 어찌 지키고 가문의 체면은 어찌 세울 것인가. 노마님의 절규는 텅 빈 집안을 울리다 못해 새우산한 바람처럼 흩어졌다. 하지만 점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모진 말에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곤 마당 구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쓰지 않아 시뻘겋게 녹이 세운 농기구들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다. 쟁기며 괭이, 낫 같은 것들이었다. 점수는 망설임 없이 그것들을 하나씩 어깨에 짊어졌다. 걷어 올린 소매 아래로 드러난 것은 가녀린 규수의 팔이 아니었다. 볕에 그을려 단단해 보이는 팔뚝 위로 굵은 힘줄이 꿈틀거리며 돋아났다. 마치 오랫동안 밭을 갈고 흙을 만져온 사람처럼 그녀의 몸에는 고된 노동의 흔적이 역력했다. 점수는 그 무거운 소웻덩이들을 지고도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툇마루에 선 시어머니를 한번 돌아보고는 말없이 대문 쪽으로 향했다. 밤은 시어머니에게 몹시 길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노마님은 마른 기침을 뱉으며 돛돌에 앉았다. 그 빌어먹을 며느리는 기어이 돌아오지 않았다. 쫓겨날 것을 직감하고 제 발로 나간 것일까. 차라리 잘된 일이다. 양반 가문의 체면을 더럽히는 며느리는 없는 편이 낫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다. 시집온 첫날 며느리를 내쫓았다는 흉한 소문이라도 돌면 어찌한단 말인가. 뱃속에서는 연신 꼬르륵 소리가 났다. 텅 빈 위장이 쓰리고 아팠다. 어제 저녁 그 며느리가 먹어치운 밥이 산더미처럼 떠올라 노마님은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였다. 동쪽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낡은 대문이 끼익 하고 소리를 내며 열렸다. 노마님의 눈이 절로 그쪽으로 향했다. 문지방을 넘어 들어서는 것은 틀림없이 며느리 점순이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다. 점순의 자그마한 체구 위로 집채만한 그림자가 함께 따라 들어왔다. 그것은 쌀가마니였다. 하나도 아니고 무려 3개였다. 점수는 육중한 쌀가마니 3개를 어깨에 짊어지고도 허리 하나 굽히지 않았다.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는 마치 마당에 뿌리 내린 오래된 고목 같았다. 쿵, 쿵, 쿵. 그녀가 내딛는 발걸음에 마른 흙바닥이 낮게 울렸다. 걷어 올린 소매자락 아래 팔뚝에는 밤새 쇳덩이를 다루었을 근육이 단단하게 솟아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그 엄청난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점수는 마루 앞으로 다가와 짊어졌던 쌀가마니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퍽, 퍽, 퍽. 가마니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는 노마님의 텅 빈 뱃속을 후려치는 듯 묵직했다. 노마님은 제 눈을 의심했다. 저것이 정령 쌀이란 말인가. 쌀가마니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쌀 내음이 코를 찔렀다. 반들반들한 흰쌀이 가득 들어찬 포대. 지난 몇 년간은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던 것이었다. 밤사이 마을에는 큰 소동이 있었다. 이 진사댁으로 시집온 새댁이 대장장이의 딸이라는 소문이 흉흉하게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날 밤 점수는 녹슨 농기구를 짊어지고 마을의 낡은 대장간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군거리며 그 모습을 구경했다. 계집이 어디 감히 망치를 잡느냐며 혀를 차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점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낡은 풀무를 고치고 불씨를 살려 시뻘건 숯불을 피워냈다. 이윽고 달궈진 쇠를 모루 위에 올려놓고 망치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탕, 탕, 탕. 한치의 오차도 없는 망치질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깼다. 무뎌진 낫은 날카롭게 벼려졌고 부러진 쟁기는 단단하게 이어졌다. 휘어진 괭이는 곧게 펴졌고 이 빠진 호미는 새 것처럼 말끔해졌다. 그녀의 손에서 쇳물은 춤을 췄고 망치는 노래를 불렀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어느새 입을 떡 벌리고 말았다. 저것은 계집의 솜씨가 아니었다. 쇠의 성질을 꿰뚫고 불의 온도를 다스리는 신기에 가까운 기술이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힘과 기술에 감탄했다. 날이 밝아오자 사람들은 저마다 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들고 왔다.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할 농사꾼들에게 잘 벼려진 농기구는 청음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다. 그들은 감사의 표시로 아껴두었던 쌀을 아낌없이 내어놓았다. 그것이 바로 점순이 짊어지고 온 쌀 새 가마니의 사연이었다. 노마님은 멍하니 쌀가마니를 내려다보았다. 며느리를 당장 내쫓으려던 마음이 눈 녹듯 쓰러졌다. 식충기인 줄 알았던 며느리가 집안의 쌀독을 채워온 것이다. 그것도 단 하룻밤 만에. 가난은 뼈에 사무치는 고통이었다. 양반의 체면도 굶주림 앞에서는 뜬구름 같은 소리일 뿐이었다. 노마님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주파날이 튕겨졌다. 저 며느리 하나만 있으면 적어도 굶어 죽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터였다. 기울어가는 가세를 일으킬 수도 있을지 모른다. 돈이 되는 며느리라는 사실이 양반의 채통이나 가문의 명예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 그래, 내쫓으면 안 된다. 저 아이는 이 집안의 복덩이가 될지도 모른다. 노마님은 애써 헛기침을 하며 돌아섰다. 더 이상 며느리를 타박하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노마님의 속내가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다. 며칠 뒤 먼 친척벌 되는 손님이 찾아왔다. 노마님은 대문을 들어서는 손님을 보자마자 기겁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혹여나 점순이 부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이기라도 할까봐 전전긍긍했다. 노마님의 눈에 점순의 모습은 여전히 부끄러움 그 자체였다. 불을 다루느라 검게 그을린 얼굴, 망치질로 다져진 투박하고 우악스러운 손, 계집아이답지 않은 당당한 어깨. 어느 것 하나 양반과 규수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손님이 사랑채의 자리를 잡자 노마님은 점순을 조용히 불렀다. 그리고는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안차의 깊숙한 골방에 밀어넣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손님이 돌아갈 때까지 절대 밖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다. 점수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녀는 캄캄한 골방에 갇혀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손님의 웃음소리를 묵묵히 들을 뿐이었다. 쌀 새 가마니는 며느리를 내쫓으려던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려놓았지만 가슴 깊이 박힌 부끄러움까지 씻어내지는 못했다. 점수는 여전히 이 진사댁에 보이지 않는 며느리였다. 평온했던 이 진사댁의 오후는 대문이 부서져라 걷어차이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문짝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나동그라졌다. 먼지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험상궂은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다. 그들의 앞에는 비계 덩어리처럼 살이 찐 고리 대금업자가 서 있었다. 기름진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들거렸다. 그는 마당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역겨운 침을 바닥에 탁 뱉었다. 그의 손짓 하나에 왈패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몽둥이를 든 그들은 닥치는 대로 세간을 부수기 시작했다. 쨍그랑. 장도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간장과 된장이 흙바닥에 쏟아져 악취를 풍겼다. 왈패들은 그것으로도 모자라 기둥을 걷어차고 석가래를 흔들었다. 당장이라도 집이 무너질 듯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이 진사는 일찌감치 골방으로 넷배 문을 걸어 잠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다. 글만 읽어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는 이런 험한 꼴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마루에 주저앉은 노마님은 애가 타서 발을 동동 굴렀다. 그녀는 고리 대금업자, 앞으로 기어가다시피 하며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제발,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다. 선조 대대로 살아온 집을 이렇게 부술 수는 없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하지만 대금업자는 코웃음만 쳤다. 그는 노마님의 마른 어깨를 발로 툭 밀어냈다. 노마님은 힘없이 마당으로 굴러떨어졌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콜록거리면서도 그녀의 입에서는 애원만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왈패들의 행패는 더욱 거세질 뿐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자비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오직 빚을 갚지 못한 자에 대한 경멸과 파괴의 광기만이 서려 있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바로 그때였다. 종일 밭에서 김을 매던 점순이 괭이를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부서진 대문과 아수라장이 된 마당, 그리고 흙바닥에 쓰러져 우는 시어머니를 보았다.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도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분노의 기색이 없었다. 그저 바티를 하느라 흙먼지가 묻은 얼굴 위로 차가운 눈빛만이 번뜩였다. 점수는 어깨에 맨 괭이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은 이 모든 상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꿰뚫어 보는 듯했다. 왈패들의 숫자, 그들이 든 몽둥이, 겁에 질린 시어머니와 굳게 닫힌 골방문, 그리고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 서서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는 고리 대금업자의 얼굴까지. 그녀는 마치 장기판의 수를 읽듯 이 난장판의 형세를 차분히 가늠하고 있었다. 대금업자는 흙투성이 계집이 자신을 빤히 쳐다보자 기분이 상했다. 그는 점순에게 다가가 손가락질하며 위협했다. 하지만 점순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성큼성큼 대금업자에게로 걸어갔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왈패들조차 잠시 몽둥이질을 멈췄다. 다음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점수는 대금업자의 외양간 기둥 같은 허리를 두 팔로 감싸는가 싶더니 그대로 번쩍 들어 올렸다. 육중한 몸뚱이가 마치 집단처럼 가볍게 공중으로 솟구쳤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대금업자의 땅딸막한 두 다리가 허공에서 버둥거렸다. 점수는 그를 아이들듯 가볍게 안아들고는 성큼성큼 대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까치발을 하고 팔을 쭉 뻗어 대문 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용마루에 그를 척 걸터 앉혔다. 순간 마당에는 정적이 흘렀다. 왈패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렸다. 사람의 몸뚱이가, 그것도 저렇게 살이 찐 장정이 종이장처럼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저 가녀린 계집의 몸, 어디에 저런 괴력이 숨어 있단 말인가. 그들은 손에 든 몽둥이가 무색하게 느껴졌다. 저 힘이라면 몽둥이가 아니라 아름드리 나무를 통째로 부러뜨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공포가 왈패들의 등골을 타고 서늘하게 흘렀다. 용마루에 위태롭게 걸터 앉은 대금업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덜덜 떨고 있었다. 내려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너무 놀라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마당의 모든 것을 압도한 점수는 태연하게 품속을 뒤졌다. 그녀가 꺼낸 것은 무기가 아니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작은 수첩이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쳐 들고는 대금업자를 향해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는 이 진사댁이 처음 돈을 빌린 날부터 오늘까지의 날짜를 정확히 읊었다. 그리고 대금업자가 매달 붙인 이자가 나라법이 정한 이율의 몇 배에 달하는지를 조목조목 따졌다. 원금보다 몇 곱절이나 불어난 빚은 명백한 불법이며 가난한 백성의 피를 빠는 죄악이라고 못 박았다. 왈패들은 그저 멍하니 서서 그 말을 들을 뿐이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계집의 무시무시한 힘에 대한 공포만이 가득했다. 점수는 마지막 장을 넘기며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빈 문서는 여기 있어. 나라법대로 원금만 받으시지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역할 수 없는 선고와도 같았다.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던 왈패와 대금업자는 힘과 지혜를 모두 갖춘 한 여인 앞에서 완전히 제압당하고 말았다. 고리 대금업자 소동 이후 점순의 이야기는 날개를 단 듯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녀를 장사 며느리라 불렀다. 비계 덩어리 같던 사내를 용마루에 앉힌 이야기는 온갖 사리부터 전설처럼 떠돌았다. 그날 이후 이 진사댁의 낡은 대문 앞을 기웃거리는 잡스러운 자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술주정뱅이도 좀도둑도 그 집 앞에서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지나갔다. 혹여나 장사 며느리의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이라는 공포가 마을 구석구석 스며들었다. 덕분에 이 진사댁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다. 노마님은 이제 며느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에는 식충기요. 그 다음엔 돈 버는 기계요. 이제는 집안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였다. 며느리가 밭에서 괭이를 들고 땀 흘리는 모습을 볼 때면 그 우악스러운 손과 검게 그을린 얼굴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저 단단한 몸이 집안의 기둥처럼 느껴졌다. 쌀독에는 쌀이 마를 날이 없었고 깨진 장독은 며느리가 직접 흙을 이겨 단단히 메웠다. 노마님은 며느리가 밥을 산더미처럼 쌓아 먹어도 더는 타박하지 않았다. 저만큼 먹어야 저런 힘이 나오는 것이라 여기니 오히려 밥 한 그릇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집안은 점순 덕에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다. 고을에 새로 부임한 사또 때문이었다. 새로운 사또는 성품이 지독히 탐욕스럽고 포악하기로 악명이 높았다. 그는 부임 첫날부터 고을을 둘러보며 제 뱃속을 채울 만한 것이 없나 눈에 불을 켰다. 백성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직 금부치와 기름진 땅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또의 눈에 이 진사댁이 들어왔다. 허물어져 가는 집 자체는 볼품없었다. 하지만
집이 앉은 터가 예사롭지 않았다. 뒤로는 야트막한 산이 부드럽게 감싸 안고 앞으로는 맑은 시냇물이 유유히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명당이었다. 풍수지리에 일가견이 있던 사또는 단번에 그곳이 보통 자리가 아님을 알아보았다. 저런 터에 집을 짓고 살면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터였다. 탐욕스러운 사또의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했다. 그날부터 사또는 이 진사댁의 집터를 차지할 궁리만 했다. 그는 관아의 아전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는 이 진사댁을 가리키며 은밀한 명령을 내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집안을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라는 것이었다. 그의 진짜 속셈은 집안을 완전히 파멸시킨 뒤 헐값에 집터를 손에 넣으려는 것이었다. 사또의 서슬 퍼런 명령에 아전들은 벌벌 떨었지만 감히 거역할 수는 없었다. 사또는 곧장 자신의 신복들을 시켜 음모를 꾸미게 했다. 표적은 만만한 이 진사, 점순의 남편이었다. 그는 글만 아는 선비라 세상 물정에 어두웠다. 죄를 뒤집어 쓰이우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사또의 수하들은 밤낮으로 거짓 증자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있지도 않은 세금을 포탈했다는 누명을 씌우기 위해 가짜 장부를 만들었다. 종이에 일부러 좀이 세운 것처럼 낡게 만들고 글씨체까지 교묘하게 흉내내어 수십 년은 된 문서처럼 꾸몄다. 또한 마을의 불량배 몇몇을 돈으로 매수하여 이 진사가 막대한 재산을 숨기고 호의호식한다는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켰다. 모든 것은 치밀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거대한 권력의 그물이 이 진사댁을 향해 소리 없이 조여오고 있었다. 사또는 관아 누각에 서서 멀리 보이는 이 진사댁 지붕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입계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역시 장사 며느리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코웃음을 쳤다. 일가의 계집의 힘 따위가 관아의 권력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힘은 주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북과 벼루, 그리고 임금의 옥새가 찍힌 관인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무리 힘이 장사라도 나라법의 이름으로 죄를 물으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는 점순의 힘이 관아의 권력 앞에서는 한낱 어린아이의 재롱에 불과하다고 확신했다. 그는 곧 저 명당이 자신의 차지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사또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저 집터는 내 것이 되어야 마땅하다. 사또의 음모가 마침내 이빨을 드러낸 것은 화창한 대낮이었다. 평화롭게 울타리를 손보던 점순의 남편은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에 쏘스라치게 놀랐다. 흙먼지와 함께 들이닥친 것은 관아의 포졸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쇠붙이 부딪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포졸들은 다짜고짜 점순의 남편에게 달려들었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남편의 두 팔이 순식간에 뒤로 꺾였다. 우악스러운 손길이 그의 어깨를 내리눌렀다. 이게 무슨 짓인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남편이 외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포졸들은 그저 썩은 동아줄로 그의 몸을 꽁꽁 올가맬 뿐이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고함 소리에 놀라 뛰쳐나온 노마님은 아들이 죄인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포졸 몇몇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닥치는 대로 물건을 뒤지기 시작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세간이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낡은 서책이 갈갈이 찢겨 바람에 흩날렸다. 점순이 애써 기운 옷가지가 흙바닥에 뒹굴었다. 마치 굶주린 승냥이 떼가 휩쓸고 간 듯했다. 마당 한가운데서 남편은 속수무책으로 끌려갔다. 그의 마지막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다.
점수는 밭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모든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는 손에 쥔 호미를 떨어뜨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려들지 않았다. 상대는 왈패가 아니었다. 그들은 나라의 법을 등에 업은 관아의 힘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멀어져 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차가운 옥사에 던져진 남편은 밤새 공포에 떨어야 했다. 다음 날 그는 곧장 사또 앞으로 끌려 나갔다. 사또는 위험 있는 척 헛기침을 하며 앉아 있었다. 그는 점순의 남편 앞에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를 던졌다. 사또가 조작한 거짓 세금 장부였다. 내 놈이 수십 년간 나라의 세금을 포탈한 증좌가 여기 있다. 바른 대로 고하지 않으면 내 놈의 뼈와 살이 분리될 것이다. 사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남편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평생 글만 읽었을 뿐 장사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자신이 어찌 세금을 포탈하겠냐며 눈물로 빌었다. 하지만 사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목적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었다. 오직 거짓 자백을 받아내는 것뿐이었다. 고문이 시작되었다. 뜨거운 불에 달군 쇠도 날카로운 칼도 사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살을 찢는 고통보다 더 끔찍했다. 남편은 며칠 밤낮으로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조금이라도 졸라치면 귀청이 터져라 호통을 치고 찬물을 끼얹었다. 굶주림과 피로, 공포 속에서 그의 정신은 점점 피폐해져 갔다. 사또는 집요하게 죄를 인정하라고 다그쳤다. 결국 버티다 못한 남편은 사또가 내미는 거짓 자술서에 힘없이 손도장을 찍고 말았다. 사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마지막 올가미를 던졌다. 보석금으로 집과 터를 모두 팔아도 모자랄 터무니없는 액수를 불렀다. 그 돈을 내지 못하면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라는 협박도 잊지 않았다.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진사댁은 초상집이 되었다. 노마님은 자리에 몸져 눕고 말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를 타박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직 점순의 소매자락을 붙들고 애원할 뿐이었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어떻게든 방도를 찾아달라고 눈물로 매달렸다. 가문의 체면도 양반의 자존심도 모두 소용없었다. 아들이 옥에 갇힌 마당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점수는 말없이 시어머니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녀의 얼굴은 검게 그을린 흙처럼 굳어 있었다. 분노도 슬픔도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들끓는 용암 같은 무언가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점수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집안에 남은 마지막 값 나가는 것들을 모두 꺼내왔다. 선조 대대로 물려받은 낡은 벼루, 손때 묻은 고서 몇 권이 전부였다. 장터에 내다 팔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아끼던 옥비녀까지 받아들었다. 노마님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며 비녀를 내주었다. 마지막으로 점수는 자신이 시집 올 때 가져온 작은 나무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응아락지가 하나 들어 있었다. 그것마저 팔아야 했다. 가산을 모두 처분하고 손에 쥔 것은 얼마 되지 않는 푼돈이었다. 하지만 점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돈이라도 들고 관아로 향했다. 어떻게든 사또를 만나 사정을 이야기하고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야만 했다. 차가운 관아의 문은 높고 견고했다. 점순이 문지방을 넘어서려 하자 문을 지키던 포졸들이 창을 엇갈려 막아섰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어디서 천한 계집이 함부로 관에 발을 들여놓으려 하느냐. 점수는 침착하게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또를 뵙게 해달라고 청했다.
하지만 포졸들은 코웃음만 쳤다. 그들은 점순을 거칠게 밀어냈다. 점순은 비틀거리면서도 다시 일어서서 문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포졸들의 손길이 더욱 난폭해졌다. 그들은 몽둥이 자루로 점순의 어깨를 사정없이 밀치고 발길질을 해댔다. 흙바닥에 나뒹굴면서도 점순은 이를 악물었다. 고리 대금업자를 들어 올리던 그 엄청난 힘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 힘을 나라법을 등에 업은 자들에게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의 힘은 높디 높은 관아의 문턱 앞에서 무참히 좌절되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구경할 뿐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었다. 점수는 결국 피멍이 든 몸으로 쫓겨나고 말았다. 한참 동안 관아의 육중한 문 앞에 선 채 점수는 문을 노려보았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온갖 노동으로 단련된 검게 그을리고 투박한 손이었다. 그 손이 차갑고 육중한 소의 문고리를 잡았다. 쇠의 냉기가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문고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 문을 통째로 부수고 저 안에 모든 불의를 끄집어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손은 부들부들 떨리기만 할 뿐이었다. 이윽고 문고리를 잡았던 그녀의 손이 힘없이 툭 하고 떨어졌다. 거대한 권력의 벽 앞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깊은 절망을 느꼈다. 굳게 닫힌 문은 그녀의 모든 희망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관아의 높은 문턱은 점순의 절망만큼이나 차가웠다. 그날 이후 그녀의 하루는 관아 앞에서 시작되어 관아 앞에서 끝났다. 동이 트기 무섭게 집을 나선 그녀는 해가 저물어 그림자가 길어질 때까지 꼼짝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 남편의 석방을 호소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간절했으나 날이 갈수록 쇳소리처럼 단단해졌다. 하지만 굳게 닫힌 관문은 열릴 기미가 없었다. 포졸들은 이제 그녀를 벌레 보듯 했고 때로는 발길질로 밀쳐내기도 했다. 그러나 점수는 쓰러지면 다시 일어섰고 밀려나면 다시 다가갔다. 그녀는 마치 그 자리에 뿌리 내린 바위와도 같았다. 점순의 끈질긴 호소는 사또의 심기를 날마다 건드렸다. 그는 관아의 창을 통해 돌부처처럼 서 있는 점순을 내려다 보았다. 처음에는 하찮게 여겼으나 며칠이 지나자 그 모습이 눈에 가시처럼 박혔다. 저 계집의 꺾이지 않는 눈빛이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처럼 느껴졌다. 사또의 포악한 심성이 들끓기 시작했다. 그는 이 기회에 자신의 권위를 만천해 과시하고 저 미천한 계집을 철저히 짓밟아 본보기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고을 사람들이 장터로 가장 많이 모이는 날을 골랐다. 그날도 점수는 어김없이 관아 앞에 서 있었다. 갑자기 관아의 육중한 문이 열리더니 사또가 위풍당당한 걸음으로 나타났다. 그의 뒤로는 관졸들이 도열했다. 웅성거리는 소리에 장을 보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관아 앞으로 모여들었다.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인가? 사람들은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눈으로 사또를 지켜보았다. 사또는 흙바닥에 선 점순을 경멸하듯 한번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관아의 물루 위로 성큼성큼 올라갔다. 높다란 물루는 그의 권위를 상징하는 듯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백성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다. 그 중에서도 점수는 가장 작고 초라한 존재였다. 사또는 헛기침으로 좌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리고는 점순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물로 위에서 울려 퍼져 아래에 모인 사람들의 귓전을 때렸다. 사또는 자신의 목소리가 온 마을에 들리도록 크게 외쳤다. 내년의 정성이 실로 갸륵하구나. 매일같이
남편을 위하는 그 마음에 내 크게 감동하였노라. 좋다. 내 특별히 기회를 주겠다. 네 정성을 눈으로 확인할 수만 있다면 네 남편의 얼굴을 보게 해주겠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사또의 말에 일말의 희망을 품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은 모든 이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다. 사또는 최대한 거만하고 악랄한 표정을 지으며 점순의 희망을 송두리째 끊어버릴 한마디를 내뱉었다. 1,000근짜리 예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관아 문턱도 밟지 못할 것이다. 그의 외침이 끝나자마자 광장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1,000근. 그것은 장정 10명이 힘을 합쳐야 겨우 들 수 있는 무게였다. 소 한 마리의 무게보다도 훨씬 무거웠다. 그런 것을 예물로 가져오라니. 그것은 사실상 영원히 오지 말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사또의 잔인함에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다. 저작거리의 왈패도 저렇게까지 사람을 모욕하지는 않을 터였다. 여기저기서 동정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어떤 노파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돌렸고 젊은 사내들은 주먹을 쥐었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다. 그들은 점순을 가엾게 바라볼 뿐이었다. 이제 저 여인의 희망도 끝났다고, 저리 모욕을 당했으니 제풀에 지쳐 돌아갈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했다. 사또는 사람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예상은 빗나갔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모욕의 한가운데에 서 있던 점순의 얼굴에는 다른 빛이 감돌았다.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꼿꼿이 허리를 펴고 물루 위에 사또를 올려다 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에 차 있지 않았다. 그 대신 무언가 기이하고 섬뜩한 빛이 떠올랐다. 마치 어두운 밤 대장간의 화덕에서 처음 타오르는 불씨와도 같은 빛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몸을 돌렸다. 점수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동정과 조롱의 시선을 뒤로 한 채 묵묵히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집이 아닌 마을 뒤편의 오래된 성황당으로 향하고 있었다. 성황당은 마을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있었다. 수백 년 된 고목이 신령스럽게 서 있고 그 아래에는 사람들이 소원을 빌며 쌓아 올린 돌무더기가 있었다. 점수는 성황나무 아래에 섰다. 그녀는 나무에 대고 빌거나 돌무더기에 돌을 올리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서서 사또가 뱉은 말을 곱씹었다. 1,000근짜리 예물. 그 말은 그녀의 귓가에서 조롱이 아닌 하나의 과제로 변모하고 있었다. 불가능.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장장이의 딸로 태어나 쇠를 다루며 살아온 그녀에게 무게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손으로 만지고 어깨로 느끼고 망치로 다스릴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체였다. 사또는 그녀를 모욕하기 위해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그는 점순이 누구인지 몰랐다. 그는 그녀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점순의 머릿속에서 복잡한 계산이 시작되었다. 조롱을 역이용할 방법이 보이기 시작했다. 불가능한 요구를 문자 그대로 실행하여 판을 뒤집을 계획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단호한 미소가 떠올랐다. 사또는 스스로 자신의 목에 밧줄을 건 셈이었다. 점수는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성황당으로 향했다. 그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사또의 조롱은 그녀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그 불은 눈물이 아니라 굳은 결심을 끌어오르게 했다. 성황당은
마을의 가장 높은 곳, 가장 신성한 곳에 있었다.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거대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다. 그 아래 마을의 기륭화복을 지켜온 성황신을 모시는 돌절구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절구가 아니었다. 마을이 생겨날 때부터 있었다는 전설이 깃든 영물이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안아기 치성을 드리면 아이를 점지해주고, 가뭄이 들 때 기우제를 지내면 비를 내려준다는 신성한 돌이었다. 그 무게가 좋기 천근은 될 것이라 사람들은 입을 모았다. 누구도 그것을 옮길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땅에 뿌리 내린 산과도 같았다. 점수는 돌절구 앞에 섰다. 그녀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성황당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점순이 무엇을 하려는지 짐작조차 못하고 수군거렸다. 점수는 허리춤을 단단히 동여맸다. 치맛자락을 걷어 허리띠에 질끈 꽂았다. 그리고는 심호흡을 한 번 했다. 그녀는 몸을 낮춰 돌절구의 밑동을 두 팔로 감싸 안았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설마 저것을 들려는 것인가. 모두가 숨을 죽였다. 점순의 온몸에 힘이 들어갔다. 걷어올린 소매 아래로 팔뚝의 힘줄이 밧줄처럼 굵어졌다. 등 근육이 꿈틀거리며 굳은 살 박인 손이 돌의 차가운 표면을 파고들었다. 흡 하는 기합 소리와 함께 그녀의 무릎이 펴지기 시작했다. 돌절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땅에 단단히 박힌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입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래, 저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하지만 점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었다. 이번에는 발을 땅에 더 깊이 박았다. 아버지의 대장간에서 수만 번 망치를 내리치며 단련된 힘을 모조리 끌어모았다. 핏줄이 터질 듯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마침내 땅과 돌이 마찰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다. 끼익. 아주 조금,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돌절구가 움직였다. 사람들의 입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저것이 움직인다. 점수는 이를 악물었다.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찔렀다. 그녀는 돌절구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어깨 쪽으로 기울였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힘까지 쥐어짜며 몸을 일으켰다. 우주가 통째로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무게였다. 그녀의 무릎이 부들부들 떨렸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버텼다. 마침내 거대한 돌절구가 그녀의 어깨 위에 아슬아슬하게 얹혔다. 마을 사람들은 제 눈을 의심했다. 저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산을 짊어진 신이거나 땅을 들어 올리는 도깨비였다. 신성한 돌을 들어 올린 점순의 모습에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느꼈다. 누구도 감히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지 못했다. 점순은 관아를 향해 첫 발을 내디 점순이 짊어진 돌절구는 고을 전체를 마비시켰다. 관아로 향하는 가장 큰 길이 사람과 돌덩이로 가득 차 완전히 막혀버렸다. 이 기이한 구경거리에 장터의 사람들은 물론 인근 마을의 백성들까지 몰려들었다. 소라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나갔다. 이리저리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과 외침으로 길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길의 저편에서부터 정갈한 행렬 하나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행사액은 평범한 나그네 무리 같았으나 그들의 눈빛과 걸음걸이에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바로 마패를 숨기고 민심을 살피던 암행 관찰사와 그의 일행이었다. 관찰사는 고을의 입구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다.
백성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길목마다 흉흉한 소문이 떠돌았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한 그는 조용히 관아 쪽으로 말을 몰았다. 하지만 이내 길을 가로막은 거대한 인파와 마주쳤다. 행렬은 꼼짝없이 멈춰서고 말았다. 관찰사의 미간이 좁혀졌다. 일가의 고을에서 어찌 이리 큰 소란이 벌어지고 있단 말인가. 그는 수하를 시켜 자초지종을 알아보게 했다. 잠시 후 돌아온 수하의 보고는 실로 기가 막혔다. 계집 하나가 1000근짜리 돌절구를 메고 관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관찰사는 말 위에서 먼 발치로 소동의 중심을 바라보았다. 그의 노련한 눈이 이 기묘한 사태의 이면에 감춰진 거대한 비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고갯짓을 했다. 서두를 것 없다. 이 연극의 끝을 직접 지켜볼 참이었다. 한편 사또는 물루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며 득의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저 미련한 계집이 제 꾀에 빠져 웃음거리가 된 꼴이 통쾌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관아의 아전 하나가 사색이 되어 달려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암행 중인 관찰사의 행차가 길목에 멈춰 섰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사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핏기가 가시고 손발이 차갑게 식었다. 관찰사라니. 하필이면 이런 때에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지금껏 저질러온 온갖 부정부패와 악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만약 관찰사가 이 사건에 개입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두려움은 사또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이 위기를 벗어날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떠올렸다. 바로 증인을 없애는 것이었다. 옥사에 갇힌 점순의 남편. 그가 입을 여는 순간 자신의 목이 달아날 터였다. 사또의 눈에 섬뜩한 광기가 번뜩였다.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충실한 수하를 은밀히 불렀다. 그리고는 누구도 듣지 못하게 나지기. 그러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모든 것을 사고로 위장해야만 했다.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모든 진실을 잿더미 속에 묻어버려야 했다. 그날 밤 고을은 깊은 어둠에 잠겼다. 낮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사방은 고요했다. 점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아 굳게 닫힌 관아의 문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남편이 저 문 너머에 있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그녀의 몸은 지칠 대로 지쳤지만 정신만은 쇠꼬챙이처럼 꼿꼿했다. 그때였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어디선가 매캐한 냄새가 실려왔다. 처음에는 마른 나무잎 타는 냄새인가 싶었다. 하지만 곧이어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와 무언가 부정한 것이 타는 악취가 섞여 있음을 깨달았다. 대장장이의 딸로 살아온 점순에게 그 냄새는 낯설지 않으면서도 끔찍하게 불길했다. 그것은 순수한 불의 냄새가 아니었다. 아기를 품고 지른 불의 냄새였다. 점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시선이 냄새가 시작된 곳을 향했다. 관아의 뒤편, 옥사가 있는 방향이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붉은 빛이 아른거렸다. 그것은 이내 작은 불티에서 거대한 혓바닥으로 변해 어둠을 핥기 시작했다. 점순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심장이 얼음덩이처럼 차갑게 내려앉았다. 남편이 위험하다. 직감이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포와 들끓는 분노 때문이었다.
불길은 순식간에 옥사 전체로 번져 나갔다. 마른 나무 기둥과 석가래는 좋은 땔감이 되어 주었다. 화마는 굶주린 짐승처럼 포효하며 건물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시뻘건 불길이 옥사 지붕을 뚫고 밤하늘로 치솟았다. 하늘은 온통 피처럼 붉게 물들었다. 기와장이 터져나가는 파열음과 대들보가 무너져 내리는 굉음이 고요한 밤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옥사 안에서 들려와야 할 비명 소리조차 저 거대한 불길의 노해 무쳐 들리지 않았다. 남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점수는 타오르는 옥사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눈앞이 붉은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참극이었다. 거대한 불길이 옥사 지붕을 뚫고 밤하늘을 집어삼켰다. 점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남편이 저 불길 속에 있었다.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정문을 향해 달려가려다 멈칫했다. 이미 불길이 문을 막아섰고 우왕좌왕하는 포졸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었다. 그곳으로는 갈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다른 길이 있을 터였다. 반드시. 점수는 망설임 없이 관아의 담벼락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발에 채는 돌부리도 얼굴을 핥히는 나뭇가지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타오르는 옥사를 향해 남편이 있을 그곳을 향해 전속력으로 내달렸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폐부가 터져나갈 듯 뜨거운 공기가 들어찼다. 마침내 옥사의 뒤편에 다다랐다. 그곳은 관아의 가장 후미진 곳으로 인적이 드물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시커먼 연기를 꾸역꾸역 토해내고 있는 흙벽돌 담벼락이었다. 벽돌 틈새마다 검은 연기가 뱀처럼 스며 나오고 있었다. 안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저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헐떡이고 있었다. 남편은 저 너머에 있다. 그 순간 점순의 머릿속에서 모든 계산이 사라졌다.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남편을 구해야 한다는 본능만이 온몸을 지배했다. 그녀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는 땅을 박차고 달려가 자신의 온몸을 거대한 망치처럼 사용했다. 쿵! 육중한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했던 단단한 충격은 없었다. 대신 무언가 푸석하게 부서지는 듯한 감각이 어깨를 통해 전해졌다.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다. 굉음이 터져나왔다. 점순이 부딪힌 담벼락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흙먼지와 뜨거운 연기가 폭풍처럼 그녀를 덮쳤다. 주변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몇몇 사람들은 입을 떡 벌리고 말았다. 저것이 사람의 힘이란 말인가. 단단해야 할 옥사벽을 맨몸으로 부수다니. 소문을 듣고 달려온 관찰사의 눈에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의 곁에 있던 수하들이 경악하며 검을 빼들려 하자 관찰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는 눈앞의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았다. 그의 입에서 나직한 물음이 터져 나왔다. 저 아녀자는 누구인데 옥사를 부수는가? 사람들은 모두 점순의 초인적인 힘에 압도되어 넋을 잃었다. 저 여인은 필시 하늘이 내린 장사일 것이라고, 남편을 구하려는 마음의 산이라도 무너뜨릴 힘을 얻었을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담벼락에 몸을 던진 바로 그 순간 점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어깨가 느낀 것은 단단한 벽이 아니었다. 그것은 흙보다 지푸라기를 더 많이 섞어 만든 엉터리 구조물이었다. 겉만 멀쩡하게 흙을 발라놓았을 뿐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대장장이의 딸로 평생을 쇠와 흙, 돌의 성질을 다루며 살아온 그녀였다. 그녀는 재료의 강도를 몸으로 알고 있었다.
이 담벼락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운명이었던 것이다. 사또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였다. 옥사를 보수한다며 나라에서 받은 공사비를 사또가 제 뱃속으로 빼돌린 것이 분명했다. 인부들의 품삯을 떼먹고 가장 값싼 재료로 눈속임만 한 것이다. 남편에게 씌워진 누명, 터무니없는 보석금, 그리고 이 방화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다. 사또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남편을 산채로 태워 죽이려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인멸의 현장이 이제 사또 자신의 비리를 고발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 눈앞에 드러났다. 점순의 머리가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기회였다. 자신의 행동을 옥사를 부순 죄가 아닌 부정부패의 증거를 만천에 드러낸 의로운 행위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관찰사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무너진 담벼락 너머로 손을 뻗었다. 시커먼 영희 속에서 남편의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그는 연기에 질식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점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그녀는 남편의 몸을 어깨에 둘러매고 불타는 지옥을 빠져나왔다. 흙먼지와 재가 뒤섞인 마당으로 나온 순간 점순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남편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그 자리에 풀썩 쓰러졌다. 그녀의 시선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정확히 관찰사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진실을 밝혀달라는 간절한 호소. 마침내 점순의 눈이 스르르 감겼다. 무너진 담벼락과 불타는 옥사, 그리고 그 앞에 쓰러진 한 여인의 모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강력하게 사건의 진실을 고하고 있었다. 모든 소란이 멎고 무거운 침묵이 관아 마당을 짓눌렀다.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뒤엉켜 하늘을 삼켰다. 그 아비규환의 한가운데서 점순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녀의 등에는 정신을 잃은 남편이 축 늘어져 엎혀 있었다. 타다 남은 옷자락은 갈기갈기 찢겨졌고 온몸은 숯검댕과 흙먼지로 뒤덮여 사람의 형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숨은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녀의 눈만은 이글거리는 불씨처럼 살아있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죽음의 문턱에서 남편을 끌어낸 그녀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마침내 모든 소란의 중심, 관찰사가 서 있는 마당 한가운데에 다다랐다. 점수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다해 남편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더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 풀썩 쓰러졌다. 쿵 하고 마른 흙바닥에 몸이 부딪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사또의 얼굴에 경악과 분노가 스쳤다. 모든 계획이 틀어졌다. 죽었어야 할 증인이 살아서 돌아왔고 모든 악행이 드러날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사또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다급하게 손가락으로 점순을 가리키며 목청이 터져라 외쳤다. 저 계집이 나라의 옥사를 부수고 죄인을 빼돌리려 했다는 것이다. 옥사에 불을 지른 것도 필시 저 계집의 소행일 것이라며 핏대를 세웠다. 그는 관찰사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당장 전연의 목을 베어 관아의 기강을 바로 쓰라. 사또의 섯을 퍼런 명령에 포졸들이 칼을 빼들고 점순에게 다가섰다. 차가운 칼날이 목에 닿으려는 찰나였다. 쓰러져 있던 점순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바닥에 뒹구는 큼직한 벽돌 조각 하나를 덥석 쥐었다. 사또가 비웃으며 소리쳤다. 전연이 감히 관찰사 앞에서 돌을 던지려 하느냐. 당장 베어라.
하지만 점수는 돌을 던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관찰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벽돌을 쥔 주먹을 서서히 아주 강하게 움켜쥐었다. 으드득, 파삭, 모두가 숨을 죽인 정적 속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다. 단단해야 할 옥사에 벽돌이 점순의 소나기에서 허무하게 바스러졌다. 후두둑,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것은 돌가루가 아니었다. 그것은 썩은 지푸라기와 섞인 푸석한 흙먼지뿐이었다. 벽돌은 애초부터 가짜였다. 점수는 그 흙가루를 사또의 발치에 흩뿌리며 피 끓는 목소리로 일갈했다. 나랏돈을 이 흙먼지와 바꾸셨습니까? 그 한마디는 천둥보다 무거웠다. 관찰사의 눈빛이 매섭게 변하여 사또를 쏘아보았다. 명백한 물증이 그것도 가장 충격적인 방법으로 눈앞에 드러난 것이다. 사또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할 말을 다 한 점수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스르르 정신을 놓았다. 그 순간 모든 진실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옥사를 보수한다며 나라에서 받은 막대한 돈. 그 돈은 이 부서진 흙벽돌처럼 사또의 탐욕 속으로 사라져 버렸던 것이다. 남편에게 씌워진 터무니없는 누명도, 이 잔혹한 방화도 모두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사또의 발악이었음이 만천에 드러났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분노했다. 그들의 웅성거림은 성난 파도처럼 사또를 향해 밀려들었다. 사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관찰사의 차갑고 엄정한 시선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점수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남편을 잃을 뻔했고 자신 또한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다. 한 가정을 파멸시키려 했던 거대한 불의 앞에 그녀는 한낱 미약한 존재였다. 그러나 그녀의 꺾이지 않는 의지와 초인적인 행동은 결국 더러운 탐욕의 성벽을 맨몸으로 부수고 그 안에 감춰진 추악한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으나 의를 지킨 대가로 더 큰 정의를 눈앞에 불러온 것이었다. 마침내 점수는 안도하며 깊은 어둠 속으로 정신을 놓았다. 사필귀정이라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탐관오리 사또는 관찰사의 엄정한 판결 아래 모든 죄상이 백일에 드러났다. 그는 불법으로 백성의 재물을 착취하고 무고한 이를 옥에 가두고 심지어 증거를 없애려 옥사의 불까지 지른 대역죄인이었다. 파직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사또는 조리돌림을 당한 끝에 참수형에 처해졌다. 그의 목이 떨어지자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고을 백성들의 입에서 만세 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또에게 억울하게 땅을 빼앗겼던 농민들은 땅을 되찾았다. 과도한 세금에 시달리던 상인들은 빚을 탕감받았다. 고을 전체의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소동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가장 먼저 성황당으로 향했다. 점순이 천근 예물로 사용했던 거대한 돌절구가 관아 마당에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마을 장정 수십 명이 힘을 합쳤다. 그들은 굵은 밧줄로 절구를 꽁꽁 묶고 통나무를 괴어 조심스럽게 옮기기 시작했다. 끙, 끙, 영차. 사람들의 이마에 구슬땀이 맺혔다. 점순이 혼자서 들어 올렸던 그 무게를 수십 명이 겨우 감당했다.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다시 한번 점순의 힘에 감탄했다. 마침내 돌절구는 성황당의 제자리로 돌아왔다. 한번 관아까지 다녀온 돌절구는 이전보다 더욱 신령스러운 기운을 뿜어내는 듯 했다. 사람들은 이제 그 돌 앞에서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모두가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하게 절을 올렸다. 점순의 효심과 의로움이 돌에 깃들어 마을을 지키는 더 큰 영물이 되었다고 믿었다. 모든 것이 끝난 그날 저녁, 해가 서산을 넘어가고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 진사댁의 낡은 굴뚝에서 오랜만에 저녁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낮 동안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집안은 고요했다. 방화로 그을린 옥사의 흔적만이 지난밤의 악몽을 희미하게 증명할 뿐이었다. 점순의 남편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 연기를 마셔 며칠 알았지만 아내의 지극한 간호 덕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부엌 아궁 위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밥 익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나갔다. 밥을 짓는 것은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한참 동안이나 뜸이 들기를 기다렸다. 김이 오르는 솥뚜껑을 열자 하얗고 반들거리는 쌀밥이 모습을 드러냈다. 노마님은 주걱을 들고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시선이 부엌 한쪽에 묵묵히 앉아 불을 떼는 며느리 점순에게로 향했다. 그을리고 상처난 얼굴, 헝클어진 머리칼. 하지만 그 어떤 고운 규수보다도 지금의 며느리는 성스럽고 위대해 보였다. 노마님은 조용히 점순의 밥그릇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밥을 푸기 시작했다. 한 주걱, 두 주걱. 밥그릇이 금세 채워졌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주걱으로 꾹꾹 눌러 담고 그 위로 또다시 밥을 쌓아 올렸다. 마치 탑을 쌓듯 밥은 금세 고봉을 이루었다. 바로 그때였다. 노마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하얀 밥 위로 떨어졌다. 뒤이어 또 한 방울, 또 한 방울.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며느리를 보았을 때 그녀는 점순의 우악스러운 손이 부끄러웠다. 많이 먹는 입이 저주스러웠다. 양반가의 체면을 더럽히는 흠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래서 손님이 올 때면 골방에 가두고 사람들 앞에서는 없는 사람 취급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다. 그 투박한 손이 무너져가던 집안을 일으켜 세웠다. 그 검게 그을린 팔이 아들의 목숨을 구해냈다. 그 꺾이지 않는 의지가 가문의 터전을 지켜냈다. 저 손은 부끄러운 손이 아니라 집안을 구원한 성스러운 손이었다. 저 며느리는 식충이가 아니라 집안의 기둥이요 복덩이였다. 노마님은 며느리 앞에 고봉밥 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목이 메어 참아 많은 말을 할 수 없었다. 아가, 밥 많이 먹으렴. 그 한마디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이제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사랑이었다. 점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도 어느새 뜨거운 것이 고여 있었다. 사필귀정이라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이를 지킨 자는 복을 받았다. 마침내 집안의 기둥으로 우뚝 선 며느리를 비추는 그날 밤의 달은 유난히 크고 밝았다. 모든 소란이 잦아들고 이 진사댁에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 탐관오리가 사라진 고을처럼 집안을 짓누르던 흉흉한 기운도 거짓말처럼 흩어졌다. 모든 것은 며느리 점순의 덕이었다. 그녀의 지혜와 꺾이지 않는 의지가 기울어가던 가문을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린 것이었다. 집안은 점순의 손길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부서진 담벼락은 새로 쌓았고 그을린 기둥은 말끔히 닦였다. 텅 비었던 곳간에는 다시 쌀이 쌓이기 시작했다. 이제 마을 사람들 누구도 이 진사 댁 며느리를 흉보지 않았다. 오히려 모두가 그녀를 의로운 장사 며느리라 부르며 칭송했다. 사람들은 장터에 모일 때마다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다. 천근 돌절구를 들어 올린 괴력보다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남편을 구한 용기보다
불의한 권력 앞에 끝까지 맞서 싸운 그 의로움을 더욱 높이 샀다. 어떤 이들은 집에서 가장 잘 익은 과일을 들고 와 점순에게 건넸고, 어떤 이들은 손수 짠 옷감을 선물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점수는 이 진사댁의 며느리를 넘어 마을 전체의 자랑이 되었다. 남편은 아내의 지극정성으로 빠르게 건강을 되찾았다. 옥사에서의 끔찍했던 기억과 죽음의 공포는 그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다. 하지만 점수는 밤낮으로 그의 곁을 지켰다. 몸에 좋다는 약초를 달여 입에 넣어주고 밤새 그의 등을 쓸어주며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왔다. 아내의 굳건한 눈빛 속에서 남편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몸을 추스른 그는 다시 붓을 잡았다. 예전처럼 그저 글줄이나 외우는 선비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가장이 되었다. 서책 넘기는 소리가 집안에 낭낭하게 울려 퍼질 때마다 이 진사 댁의 기둥은 더욱 단단해지는 듯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산을 넘어가고 있었다. 저녁 안개가 강께서부터 스멀스멀 피어오르던 무렵이었다. 점수는 말없이 마당으로 나와 빗자루를 들었다. 하루 종일 이어진 고된 일과에도 그녀에게는 지친 기색이 없었다. 사각, 사각. 달아빠진 쌀이비가 흙바닥을 쓰는 소리만이 고요한 저녁의 정적을 채웠다. 걷어올린 소매 아래로 검게 그을린 팔뚝이 드러났다. 망치질과 바틸로 다져진 투박한 손은 여전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은 더 이상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 손은 쌀을 벌어왔고 행패를 부리던 왈패를 내쫓았으며 불타는 옥사에서 남편을 구해냈다. 집안의 가장 든든한 대들보, 그것이 바로 점순의 손이었다. 노마님은 대청마루에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지는 햇살이 길게 늘어져 점순의 그림자를 마당 가득 드리웠다. 작은 체구에서 뻗어나온 그림자는 집채만큼이나 크고 굳건해 보였다. 노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지난 날을 돌이켰다. 며느리가 처음 시집 왔을 때 저 손이 밉고 저 입이 저주스러웠다. 하지만 복이라 여겼던 양반의 체면은 굶주림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고, 화라 생각했던 며느리의 힘은 가문을 구원했다. 결국 복은 스스로 짓는 것이고 화 또한 스스로 부르는 것이었다. 탐욕스러운 사또는 제 꾀에 넘어가 파멸했고, 의를 지킨 며느리는 온 집안의 복을 불러왔다. 인과응보, 세상의 이치는 이토록 명명백백한 것을. 그때 나지막한 강가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은 마당의 먼지를 가만히 쓸어가고 대청마루에 앉은 노마님의 주름진 뺨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 모든 것이 마땅히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간 저녁이었다.